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입니다. 저는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생방송이 펼쳐지는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오늘만큼은 우리 어린이들이 대한민국의 주인공이고 우리 미래 세대가 주인공인 날입니다. 좋은 뉴스만 전해드려야 되는데 오늘도 심각한 뉴스들이 많아서 조금은 우려됩니다. 잠시 후에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백서를 발간하면서 차기 정부, 즉 윤석열 정부가 우리 정부의 성과를 다 부정하고 있다. 자연스럽게 다음 정부는 우리랑 비교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연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견제하고 비판하는 멘트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 발언은 어떤 맥락인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헌소. 동아일보 5면에 쓰고 있습니다. 과연 헌재는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동아일보도 이게 궁금했습니다. 검수완박, 검찰의 영장 청구권, 법에 명시되어 있는 영장 청구권을 침해했느냐, 이게 헌재에서 따져볼 법적 쟁점 첫 번째. 두 번째는 민영배 민주당 의원을 탈당시켜서, 위장 탈당시켜서 무소속, 더 나아가 야당 몫으로 둔갑시킨 것, 국회법을 어겼는지, 절차의 문제점. 이 두 가지 법적 쟁점을 헌재에서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검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과연 이 두 가지 법적 쟁점 어떻게 판단될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볼모. 검수완박법을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나서 이제는 청문회 국면인데 볼모 잡는 거냐, 이런 얘기가 국회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입니다. 누구를 볼모 삼느냐?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소위 볼모 삼아 한동훈 정호영 떨어뜨려라. 민주당이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박홍근 원내대표는 여러 매체와의 인터뷰 등을 통해서 한동훈이 낙마하지 않으면 한덕수가 어려질 수 있다. 이런 메시지들도 인터뷰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볼모 정치 이제는 그만해야 되지 않냐라는 겁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볼모가 아니라 부적격자에 대한 국민 여론을 전달했다라는 항변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어느 쪽 말이 맞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 번째 키워드 공개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루틴. 한국일보 6면 기사인데 어떤 루틴일까요? 함께 보시죠.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역시 북한이 도발을 했습니다. 탄도미사일을 쐈는데 이 예견된 도발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청와대도 인수위도 북한을 규탄하는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종섭 후보자 인사청문회 날 발사했다. 이거 다분히 의도적이다. 핵무력 시간표 맞춘 도발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이 같은 날 저 사진 한번 보실까요?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의 정상회담 화보를 발간을 했습니다. 한쪽에서는 미사일 쏘고 한쪽에서는 화보 만들고 뭐 하는 짓입니까? 이중 메시지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길들이기라는 포석인데 너무 구태의연합니다. 북한의 이 같은 수법 너무 뻔합니다. 국제사회의 규탄 목소리만 더욱더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 함께 보시죠. 네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행복. 중앙일보 1면. 오늘은 어린이날. 그냥 어린이날이 아니라 100주년 어린이날. 우리 어린이들 얼마나 행복할까요? 중앙일보입니다. 50년 사이에 아이들이 행복해졌을까 궁금한데 아이들 책가발 속엔 교과서 대신 학원 문제집하고 태블릿 PC와 마스크가 있다고 하고요. 아이들 도시락 안 싸죠? 학교 급식 먹고. 팽이랑 구슬치기 놀이하던 아이들이 수학학원, 영어학원 가느라 바쁘다고 합니다. 온 가족 모여서
흑백TV 시청하던 모습은 방에서 혼자 PC로 유튜브, 태블릿 PC로 유튜브를 보는 풍경으로 대체됐는데 도시락 대신 학교 급식, 교과서 대신 태블릿 PC 쓰는 아이들이 50년 전보다 더 행복해졌다면 다행인데 과연 그럴까요? 이게 걱정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빨간 날, 어린이날 함께 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린이날과는 이미지가 맞지 않는데 강력계 형사 출신의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님, 그리고 부동산 전문가 국민의힘의 김연아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돌직구쇼 출신의 대선 주자, 민주당의 박용진 재선 의원, 기자 출신의 교수 한신대 김수영 교수 나오셨습니다. 모두들 어서 오세요.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검수완박은 강행 통과가 됐고 문재인 대통령의 국무회의 땅땅땅으로 공포가 됐는데 검찰의 수사권을 뺏어서 박탈해서 수사를 할 중수청은 과연 누구 밑에 어디에 있는지 이게 의문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과연 민주당 의원들은 알고 있을까? 중수청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것 같아요. 민주당의 진성준 의원은 중수청이 어디에 배속되냐, 중수청장은 누가 임명하냐라는 질문을 받고 모르겠다는 답변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중수청, 중대범죄수사청, 줄여서 중수청, 어느 부처 산하에 둘 건지 나는 모르겠다. 솔직하죠? 나는 잘 모르겠다. 중수청 어떻게 민주적으로 통제할지가 문제다. 법무부 산하에 둘지, 행안부 산하에 둘지, 국회 밑에 둘지, 독립기구로 둘지 논의해봐야 한다. 아직 모르겠다. 나는 잘 모른다. 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중수청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 밑에 둘 수 없다는 뜻이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왜냐하면 초반에 민주당에서 FBI를 법무부 장관 밑에 두겠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말이 쏙 들어갔습니다. 한동훈 장관 후보자, 중수청 설립해 검찰 수사 기능 박탈하는 것, 사실상 검찰청을 폐지하는 법률이다라고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수청 어디에 둘지 나는 잘 모르겠다라는 민주당 한 의원의 답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뒤집어 보면 민주당이 중수청을 어디에 둘지, 어떻게 운영을 할지, 누구 밑에 둘지, 중수청장 임명 권한을 누구에게 줄지 대안도 생각하지 않고 검수완박법을 밀어붙였다는 얘기도 됩니다. 핵심은 중수청장 추천권에 있다고 합니다. FBI라고는 하는데 중수청, 핵심은 중수청장 임명은 누가? 법무부 장관이 하나? 국회가 하나? 민주당 사개특위 구성 압박, 국민의힘 설치 법안 논의 보이콧 입장 갈리고 있습니다. 김연아 의원님, 중수청 어디 밑에 설립해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진성준 의원의 답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저 답변을 보면서 이번 검수완박의 입법 절차가 얼마나 어설프게 진행이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발언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당초 21일 전에, 좀 더 지났죠.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당론으로 채택할 때 사실은 발의된 법안 없이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결정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논의되는 과정, 또 여야 합의를 거쳐서 또 그것이 무효화되는 과정, 또 마지막에 최종 수정하는 안을 거치면서 무수히 바뀌었는데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고, 특히 진성준 의원은 원내 수석 부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원내 구성과 법안 통과에 있어서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이분마저도 법안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 저는 이게 하나 문제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검수완박에서 주장하는 것이 검찰을 어떻게든 검찰 권력을 나누겠다, 분산시키겠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의 대안으로서 경찰의 수사권을 넘기는 것과 중수청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중수청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사기관인데요. 그렇죠. 아이러니하게 중수청을 어디에 둘지도 모르겠다, 중수청장을 누가 임명해야 될지도 모르겠다라고 해서 지금에 와서 이렇게 약간 뒤로 물러서는 발언을 한다는 것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처음부터 심각하게 고민을 안 하고 그냥 밀어붙였다는 거 하나. 두 번째는 이제 수적으로는 우세했지만 여야가 바뀌면서
이 구성안에 대한 셈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기 어려운 순간이 됐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한동훈 밑에 둘 수 없다라는 고민을 하고 네, 있다. 저는 그렇게 보십니까? 간접적으로 그것을 지금 표력했다고 보여집니다. 예. 애초에 민주당이 냈던 중수처법에는 법무부 산하 밑으로 중수청을 두는 것으로 법안이 담겨져 예.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묘하게 국민의힘에서는 일종의 어떤 프레임이죠. 한동훈이 그렇게 무섭나? 한동훈이랑 토론할 자신 없어서 그렇지. 라는 얘기가 자주 나옵니다. 청문회 일정을 민주당이 미루자 한동훈이랑 검수완박 토론에서 이길 자신 없으니까 미룬 거다. 중수청을 이제 와서 어디에 둘지 모르겠다라는 진성준 의원 발언을 듣고도 결국 한동훈 장관 무서워서 그 밑에 안 두겠다고 말을 바꾸는 거 아니냐라는 게 국민의힘의 비판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전인수죠. 아전인수다. 네, 편한 대로도 생각하시는 거고 지금 이제 김연아 의원님 말씀하신 이제 내용대로를 그대로 따르면 내용도 없이 밀어붙였다고 한다면 그걸 덜컥 받은 권성동은 뭐가 됩니까? 권성동 원내대표는. 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국민의힘이 이거 나라 근간을 흔드는 나쁜 법안이다. 그럼 그런 나쁜 법안을 덜컥 합의해주고 내가 다 불러준 거라고 얘기하신 권성동 원내대표를 즉각 경질해야죠. 경질해야 된다. 원내대표부터 경질하라. 예, 경질도 안 하고 그분이 다시 와갖고 아 이거 내가 잘못했나 봐 이러고 오시는 것도 진짜 난감한 일이에요. 어린이날 부끄러운 이런 그 어른들의 행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한동훈 무서워서 이러는 예.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국회 논의를 거치면 정말 많은 것들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원한 대로 그냥 하면 돼요? 그럼 그게 한동훈 안 무서운 거예요? 그럼 저희 마음대로 할까요? 그렇게 볼 문제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진성준 원내 수석 부대표가 아마 이걸 우리는 법무부 산하로 TF에서 발의했지만 혹은 행안부 혹은 대통령 직속 혹은 외청으로 독립적인 기구로 따로 둘지 이런 것들은 논의를 별도로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앞뒤를 딱 잘라서 그 내용도 모르고 그랬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문제는 이제 아니라고 봅니다. 예. 중요한 거는 그 사개특위가 구성이 돼서 거기에서 이거를 어떻게 민주적으로 통제하면서 갈 수 있을지를 잘 설계하고 가야 된다고 보고요. 민주당도 그 권성동 원내대표 합의하고 국민의힘 의총에서 통과시켜준 바로 그 법안만으로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보완화해야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도 개선이라고 하는 문제를 하루아침에 예. 할 수는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개특위 구성에 우리 국민의힘이 합의한 대로 국민의힘 의총에서 통과시켜 주신 대로 빨리 좀 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동훈 무서워서 나는 모르겠다라고 얘기한 거 아니다라는 입장, 반론입니다. 기자 출신의 김수영 교수님. 그런데 황운하 의원이나 김용민 의원 등이 처음에 검수완박을 강하게 주장했을 때 원하는 당시에는 법무부 산하에 둬야 된다라는 구체적인 명시가 반복되다가 어느 순간 이 중수청을 법무부 밑에 둘지 말지 고민해야겠다라고 한 발 빼는 듯한 모양새는 또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민주당이 맨 처음에 발의한 중수청에 관련된 이 법을 보면은 첫 번째로 법무부 산하에 두게 되어 있고요. 또 중수청을 누가 어떻게 임명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그 후보 추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위원회 구성 자체가 여권에 상당히 유리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권 여당 혹은 그 행정부가 입맛대로 고를 수 있게끔 애시당초에 이 발의안 자체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정권이 재창출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수사의 독립성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 없이 우리 입맛에 맞는 사람을 더 뽑을 수 있는 구조로 애당초 발의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국민의힘에게 훨씬 더 유리한 사람이 뽑힐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이제 그러자마자 갑자기 중수청을 어느 밑에 둬야 될지 모른다는 얘기가 나오고 또 얼마나 민주적으로 통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속이 보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럴 것 같았으면 진작에 법안을 발의할 때 이런 식으로 법무부 산하에 둔다. 아예 행정부 밑에 딱 둔다고 명시하지 말거나 아니면 그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 자체를 굉장히 객관적으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미 발의된 법안의 내용은 여권에게 아주 유리하게 집권 여당에게 아주 유리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통제 얘기를 하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너무 속보인다라는 반응인 거죠. 적어도 법안이 너무 개문발차다.
그렇죠. 아니 사실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어떤 당이 영원히 다수당이 될 수도 없고 어떤 당이 영원히 권력을 잡을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스템 자체는 굉장히 공정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민주당이 유리할 것 같을 때는 민주당에게 유리한 식으로 법안을 내고 국민의힘이 유리할 것 같을 때는 국민의힘이 유리한 식으로 내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국가의 중요한 부분을 만드는 이 법안의 내용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전문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속보이고 정치적으로만 계산된 법안이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수현 교수님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법안을 이렇게 근시안적으로 접근하고 바라보는 행위가 있다고 그러면 그건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애초에 발의된 법안이 그대로 원안대로 통과되는 경우는 거의 제가 국회에서 본 적이 없어요. 오늘이 어린이날이잖아요. 유치원 3법을 통과시킨 게 이제 2년이 이제 지났어요. 근데 그때도 우리 김연아 의원님 이제 우리 같이 교육위원회에서 논의를 했는데 야당 의원님들 중에서도 유치원 3법의 취지를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고 또 반대하는 분들도 계시긴 했어요. 근데 이제 논의를 하면서 유치원 3법의 3개 법안 중에 계속해서 논의가 돼서 수정안이 계속 가해지면서 간 거거든요. 박용진 원안은 뭐 아주 강경했어요. 그러나 여야가 협의하면서 계속 조정되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하나가 있다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임명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곧 며칠 뒤면 윤석열 당선자로 바뀌잖아요. 5일 이제 취임식까지 5일 남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2명이 추천돼서 가면 그렇게 해도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중수청장이 임명될 가능성 별로 없잖아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은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꼼수를 해갖고 대통령 소속의 정당이 아니라 의석수가 많은 정당으로 바꿔. 그리고 우리한테 유리하겠지. 2년 뒤 어떻게 될 줄 알고요. 이게 자칫 인생이라는 게 다 그렇고 정치도 그런데요. 늑대 피하려다가 호랭이 만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정도를 걷는 게 맞다는 말씀에 저는 공감하고 민주당이 그렇게 짧게 바라보고 움직이지는 않는다는 말씀도 분명히 드릴게요. 민주당이 짧게 바라봐서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짧게 바라보고 움직이지 말라라는 내심 경고의 메시지도 있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전 인수? 또 하나의 이슈가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앙증맞다 국회의장에게 이런 표현을 한 배현진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하겠다라고 나섰는데 그러자 국민의힘에선 그럼 의장을 향해서 GSG지 욕설을 연상케 하는 약어를 썼던 민주당 의원은 왜 징계 안 하나라는 반론이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아니 위원장이 소개하는 거 막는 거 있어요? 국회 선진화법 위반이에요. 왜 이러세요 도대체 왜? 저희가 제발 멈추시라! 서시라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그 앙증맞은 몸을 저희 국민의힘 의원 위로 밟고 지나가기 위해서 앞줄에 앉아있는 여성들 카메라 밑으로 보이지 않는 그 장면들을 짐작하고 부둣발로 저희 여성들을 걷어차며 용맹하게 이 국회의장석으로 올라오셨습니다. 의장님! 당신이 얘기하는 민주주의가 이런 겁니까? 김기현 의원에 대한 그 본회의에 직접 징계안 그리고 배현진 의원의 국회 모독에 대한 징계 요청안과 윤리 제소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현 전 원내대표와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 윤리위 제소하고 징계 절차를 가겠다라는 겁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도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징계하겠다. 그러자 진행자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의장을 향해서 GSG라는 말을 썼던 민주당 의원은 왜 징계하지 않느냐? 과연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배현진 의원이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서 했던 발언, 앙증맞은 몸이라는 그 표현, 민주당에서 실제로 징계를 요청하실 생각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 이런 국회 선진화법 위반이라든가 품위를 지키지 못하고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킨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지난번 박병석 의장한테 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GSG라고 욕설 쓴 거 그거 징계 논의할 사안 아니다 하면서
논의도 안 하셨잖아요. 모욕적인 언사는 마찬가지 아니냐 이런 질문 들어오는데요. 국회의사당에서 한 게 아니라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이었는데 본인이 또 그 해명을 했고요. 그게 이제 굿 가버너스 뭐 이런 뜻이다.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굿 가버너스 그거는 근데 조금 억지스럽다 이런 얘기가 더 많긴 했어요. 해명이. 배현진 의원은 국회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공식적인 발언을 한 것입니다. 결국 이 장면을 두고 내로남불이 아니냐라는 비판적인 조간신문의 보도들이 나옵니다. 의장을 향해서 욕설을 했던 민주당 의원의 발언은 문제 삼지 않으면서 앙증맞다라는 표현을 했다고 윤리위의 징계 제소 절차를 추진하는 것이 내로남불 아니냐라는 비판입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가 이 말을 비꼬았습니다. GSGG. GSGG가 굿 거버넌스라니 앞으로 민주당 의원님들 뵐 때는 GSGG로 덕담해 주시길. 민주당 GSGG라고 이준석 대표가 비꼬았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사실 GSGG라는 표현을 민주당의 김승원 의원이 국회의장에게 하면서 맥락을 봐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굿 가버넌스 GSGG라고 쓴 게 아니라 박병석 의장을 굉장히 비판하는 내용을 하면서 욕설을 영상케 하고 실제로 GSGG는 젊은 층들 사이에서 욕설로 쓰입니다. 이게 욕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현재 김승원 의원 본인하고 아까 윤호중 비대위원장 정도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욕설이 아니라고 보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국회의장을 모욕했다고 평가하는 것이 일반의 평가이고 그 평가가 틀렸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해 보이는데 국회법은 국회의원 징계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는 다른 사람을 모욕한 경우도 징계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그와 같은 언사를 했을 때 징계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직접적으로 이 의원의 표현 자체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행해지지 않은 표현인 이상 곧바로 징계 사유다라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징계 사유로 삼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기타 국회의원 윤리 강령을 위반했다는 또 다른 조문의 해석을 통해서 징계 사유로 적극적으로 끌어올리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동일 평면에 놓는 것, 오히려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엄격하게 따지면 국회법상 개인적인 SNS에 올린 글 자체로 곧바로 징계 사유로 삼지 못하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부분은 좀 더 국회법 해석을 통해서 징계 사유로 끌어올리기 위한 양측의 노력이 필요해 보이는 사안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게 더 모욕적이냐라고 놓고 봤을 땐 앙증맞다보다는 GSGG, 욕설이 훨씬 더 모욕적이나 장소가 본회의장이냐 아니냐를 두고서는 국회법상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해설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앙증맞다. 배현진 의원이 이렇게 표현을 한데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은 국회의장실 직원들이 구둣발로 폭행을 가했다. 라는 주장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야 두 분의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연아 의원님, GSGG와 앙증맞다. 저는 이제 박성배 변호사님한테 한번 묻고 싶은 게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그 상임위 법안 소위장에서 줌 회의를 하다가 지금 문제가 됐던 발언을 한 것은 국회 윤리위에 상정할 수 있는 저촉 대상이 되는 건가요? 최광욱 의원 말씀하십니까? 네네. 짤짤이? 네.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한 경우 징계 사유다라고 국회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회의 자체가 법사위 과정에서 발생했다면 법사위가 아니고 법안 소위 민주당 내부 회의. 민주당 내부 회의라면 곧바로 징계 사유로 삼을 수는 없고 일반 조항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좌관들도 들어와 있는 일반 법안 소위에도 지금 마이크가 여러 분 나오기 때문에 김연아 의원 발언하실 겁니까? 네, 발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저도 국회에 있었지만 국회 윤리위에 뭐 제소된다라는 게 처음에는 되게 겁먹을 것 같지만 나중에는 아무도 겁을 먹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윤리위 자체 권위가 굉장히 사라졌는데요. 일단 윤리위에 한번 저는 올려서 판단을 받게 되면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굉장히 엄중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올리는 것 자체를 굉장히 신중하게 다루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양쪽 정당 또 그 외에 소수의 교섭단체일지라도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으로 그것을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보통 보면
얼마만큼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었느냐 이러는 걸 갖고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사실은 이제 엄포처럼 놓는 게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윤리위의 제소사항은 아니지만 실제로 의원의 품격을 굉장히 그러니까 아주 품격을 진짜 떨어뜨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그것을 윤리위에 제소하거나 또 그것이 제소 대상이 아니라면 규정을 바꾸자고 얘기하는 사람을 한 사람도 본 기억이 없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 윤리 제소라는 것이 서로 여야 간에 상대를 험담하기 위해서 또는 겁주기 위해서 윽박지르는 수단인지 아니면 정말로 국회의원들의 품격을 유지하라고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조항인지 그런 규정인지 저는 좀 의심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이번에도 배현진 의원의 표현에 대해서 뭐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저도 뭐 일부 인정을 합니다만 그러면 국회의 경호권이 발동되었다고 의원들과 물리적인 충돌이 있었을 때 그 의원을 발로 차고 또 저희 2년 전이었나요? 빠루를 가져와서 문을 부수고 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느냐. 그것을 국회의장님이 그때도 놔두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운영위원 때 물어봤어요. 아무리 경호권이 발동이 됐지만 의원들한테 그렇게 빠루로 문을 부셔서 위협하는 것이 정당하냐. 그때 뭐 하셨냐. 알고 계셨냐 물어보셨는데 결국 경호처장에게만 책임을 회피하시고 그때도 아무것도 결론 난 게 없습니다. 결국 이런 문제들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떠한 사안이 있었을 때 굉장히 그것을 명백하게 결론을 내고 뚜렷하게 뭔가 규정 지음으로써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끔 하는 그런 조항들이 필요한데 보십시오. 매번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윤리위에 어제 제소돼서 피해봤다는 의원들 보셨습니까? 저는 좀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여야 공수로 반복되는 이런 일을 하지 말고 정말 국회의원들이 품격을 지킬 수 있도록 그리고 품격을 유지하는 것에 부담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규정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연아 의원님 의견 들어봤습니다. 박용진 의원님,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GSG는 가버넌스다라고 애써 이제 두둔을 하면서 이준석 대표가 앞으로 민주당 의원들은 다 GSG로 부르겠다라고 비꼬면서 기사가 크게 내고 있는데 이 장면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제 영어에 약해서 영어에 약하죠. GSG가 어떻게 국가버넌스하고 이렇게 되는지는 나중에 한번 따져는 보겠습니다. 저는 동의하십니까? GSG가 굿가버넌스라는 윤호중 비대위원장의 두둔에. 영어에 약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제 영어 실력을 확인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어떻게 이게 되는지 이 네이밍이 어떻게 되는지는 따로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국회 선진화법은 여야 합의로 통과가 돼서 지금 작동 중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번에 국회에서 이른바 이제 난동 사태라고 보통 하는 그 일이 벌어졌을 때 나경원 원내대표가 뭐 격렬한 전사로 이렇게 활약을 했을 때 그 다 선진화법 적용 대상이어서 다 영등포 경찰서에 다들 갔다 오시고 조사받고 지금도 이제 과정이 이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많이 약해진 거예요. 아, 이 법이 있구나. 다들 확인을 한 거라서 그 뒤로 좀 이제 약해졌는데 김기현 전 원내대표가 국회 법사위원장 위원장 좌석에 앉아 있었던 것은 그리고 위원장석의 그 방망이를 이제 누군가 치우고 뭐 가지고 가고 뭐 이런 거는 명백한 방해 행위인 거는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형사적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배현진 의원이 이제 격분했던 것 같아요. 그날 많은 여성 의원들이 다쳤다 이런 얘기가 국회의장을 통해서 그러니까 야당 쪽에서 항의가 들어오니까 국회의장이 그걸 공지를 하셨어요. 이렇게 그 과정에서 충돌이 있었고 여성 의원들이 많이 다쳤다고 하는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말씀이 있었다. 이걸 알려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저희도 이제 그때 알았습니다. 근데 배현진 의원이 그 자리에 있었고 매우 격분한 상태에서 정제되지 않은 말을 막 쏟아낸 거죠. 저는 그거는 본인이 정치적으로 책임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장을 향해서든 뭐든 국회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원장에서 마이크를 잡고 국민들 보시는 자리에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국회의원의 격에 맞지 않고 국회가 정한 절차나 예의에 맞지 않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 저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흥분해 있었더라도요. 흥분하고 화났을 때 화내지 않고 흥분하지 않은 채로 또박또박 얘기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더 잘 전달됩니다. 근데 그날도
국회의장과 국회의장실과 국회의 이 무리한 진입 과정에 대해서 비판하시려고 했다면 불필요한 표현이나 불필요한 태도를 가지실 필요가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왔던 그런 적절하지 않은 표현들, 좋지 않은 태도, 국회의장에게 인사하는 게 국회의장한테 인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회 스스로에게 존중을 표현하는 건데 여발한 듯이 딱 서서 인사도 하지 않고 그렇게 하고 예의도 갖추지 않고 저렇게 막 말을 쏟아내는 것에 대해서 보는 현장에서도 눈살이 찌푸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쳤나 보다. 요즘 이거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데라고 동조를 하다가도 저런 태도를 굳이 보일 필요가 있냐는 생각이 들었는데 국민들도 똑같이 생각하실 거예요. 저는 배현진 의원이 선출된 의원으로서 가져야 될 부담으로 남을 거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분, 여야 두 분의 이견 들어봤습니다. GSGG 뜻을 모르신다고 해서 김승원 의원이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GSGG의 뜻은 government, 정부는 serve, 봉사해야 된다. general good, 제가 다 아는 국민의 단어네요. 의지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 아는 단어네. 예.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 아는 단어예요. 예.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검수완박을 헌재가 위헌이냐 아니냐 판단을 내리게 될 것 같은데 그 쟁점이 오늘 조간신문에서 크게 두세 가지 정도로 꼽고 있는데 어떤 쟁점인지 함께 보시죠. 차분하게 좀 한번 따져보자고요. 국민의힘과 검찰이 검수완박은 위헌이다라며 권한쟁의 심판 등을 청구할 예정인데 자, 현재 조간신문들 보도로 헌재에서 판단하는 핵심 쟁점이 첫 번째, 민영배 의원을 무소속으로 위장 탈당한 게 이 국회법 위반이냐, 그러니까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것 아니냐. 두 번째, 헌법에 명시된 검찰의 영장 청구권을 침해한 것 아니냐. 자, 이 두 가지거든요. 박승배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법적 쟁점이에요. 정치적 공방은 논외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측면만 말씀을 드리면 이 수사 기소 분리 법안 강행을 막기 위해서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유력한 대안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인용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낮습니다. 우선 민영배 의원의 위장 탈당 국회법 위반은 꼼수라고 불립니다. 꼼수는 분명합니다.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만 꼼수라는 말 자체는 탈법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정면으로 법을 위법하는 위법이 아니라 우회해서 법을 위법하는 탈법에 해당한다는 취지인데 그동안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국회 입법과 관련해서 국회의원의 권한이 침해된다고 하더라도 입법 절차에 관한 헌법의 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한 경우가 아닌 한 관련 법률안을 무효로 돌리지 않아 왔습니다. 탈법이면 분명해 보이지만 이 사유만 가지고 헌법재판소가 법률을 무효로 돌릴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이 두 번째, 검찰의 영장 청구권 침해. 검찰의 영장 청구권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수사 기소 분리 법안이 검찰의 영장 청구권을 침해하였다면 당연히 위헌 소지가 다분해집니다. 그렇지만 이번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의 영장 청구권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검찰의 영장 청구권을 직접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헌법이 검찰에게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검찰이 그 수사권을 박탈당하였으니 위헌이라는 취지의 주장에 대해서는 관련해서 지난해 이미 헌법재판소가 어떤 기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할지는 입법자의 재량이라는 취지로 판시한 바가 있고 단순히 검찰에게 영장 청구권이 부여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수사권을 당연히 수반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다수의 헌법학자가 동의하는 사안도 아닌 상황이다 보니 이 내용상 하자를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인용할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낮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권한쟁의 심판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심리에 참석한 헌법재판관 과반수가 인용해야 하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서 법률이 위헌이라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이 무조건 찬성해야 합니다. 그 찬성을 이끌어내기로도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 검수완박 공포를 하면서 백서도 출간했는데 그 백서 출간 변과 관련해서 차기 정부가 우리 정부의 성과를 부정하고 있다라며 비판에 입을 뗐습니다. 이 발언이 논란입니다. 들어보시죠. 언론은 취사 선택에서 그것을 취재하고 보도할 뿐입니다. 때로는 편향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체의 균형된 국정 기록을 남기는 것은 그 정부가 해야 될 하나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게 다음 정부의 경우에는 우리 정부의 성과를 전면적으로 거의 부정하다시피 하는 가운데 출범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더더욱
비교를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발언이 논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자 출신의 김수영 교수님, 문재인 대통령이 차기 정부에 대한 굉장히 안 좋은 감정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서도 겉으로는 협조해주겠다고 했지만 나중에 앵커 어떤 언론인과의 인터뷰에서는 맞닥지 않다라고 계속 비판을 해서 조간신문에서는 이 뒤끝이 아니냐 뭐 이런 비판적인 분석도 있었고, 지금 현 정부의 백서 출간과 관련해서 소위 본인의 하실 말씀 하시면 되는데 차기 정부가 우리 정부의 성과를 다 부정하고 있다. 다음 정부는 비교받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은 불필요한 감정적인 발언을 왜 했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윤 대통령 당선인과 문재인 대통령의 만남을 추진한 그 순간부터 이제 신권력과 구권력 사이에 약간 갈등이 시작이 됐었는데 그때는 이렇게 전면적이지까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한 언론인과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맞득잖다라고 하셨고, 또 얼마 전에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도 굉장히 불쾌감을 이야기했고, 이번에도 이제 백서를 발간하면서 전 정권이 우리 지금 현 정부의 어떤 업적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좀 부정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아마 비교 대상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좀 불필요할 정도로 굳이 이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신권력과 구권력 사이에 지금 갈등이 상당하다는 것을 이렇게 가감없이 드러내실 필요가 있었을까 싶기는 한데요.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국정과제를 인수위에서 발표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 밑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그 업적에 대해서 좀 부정하는 듯한 말을 많이 했어요. 뭐 원전이라든가 남북관계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바로잡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너무 의도적으로 현 정부 밑에서 있었던 일들을 다 부정하고 나쁘다는 식으로만 얘기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불쾌감을 이렇게 우회적으로 혹은 노골적으로 드러내신 것 같은데요. 이제 국민들이 볼 때는 좀 불편하죠. 어쨌든 속으로야 부글부글 할지라도 겉으로 보기에는 좀 점잖고 평화롭게 너무 갈등을 드러내지 않고 정권이 이양됐으면 좋겠는데 거의 막바지에 들어서서는 뭐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계속해서 갈등이 나오니까 국민들은 좀 불편합니다. 예, 불편하다라는 김수영 교수님 의견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인데, 검수완박 국면은 뭐 어찌어찌 강행 국면으로 처리가 되고 있는 것 같고, 청문회 국면은 어떨까 점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한동훈을 낙마시키지 않으면 한독수도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볼모가 된 총리, 한동훈의 투쟁. 민주당의 한독수, 한동훈 양자택일 작전. 조간신문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연계를 시켰어요. 총리는 국회 인준이 필요하죠. 장관은 강행이 가능합니다. 자, 총리를 택할래, 장관을 택할래. 이런 국면이 아니냐라는 조간신문들의 해설이 오늘 많습니다. 민주당, 한독수 인준 내세요, 한동훈 사퇴 압박. 박홍근 원내대표, 한동훈 후보 지명은 문정부 민주당 국회와 한판 대결하자는 선언이자 국회에 시한포탄 던진 것, 자진 사퇴해라. 임명 강행 땐 한독수의 책임을 추궁할 것. 그러니까 이 말은 한동훈을 살릴 거면 총리는 내려놔라 라는 얘기로도 들립니다. 여야 두 분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총리를 살리고 싶으면 한동훈을 포기하라 이렇게 들리는데, 오늘 저희 제목이 볼모가 된 총리 물음표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런 발언을 하실 수 있죠. 예, 근데 저는 시기적으로 적절한지 모르겠어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이미 끝났고 한동훈 법무장관의 청문회는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 근데 청문회 때 해보지 않고 답은 정해둔 거죠. 너는 안 돼. 답을 정해놓고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결과와 같이 딜을 하려고 하는 것을, 그것도 언론이 어떤 정치계의 썰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아직은 여당이죠. 여당의 원내대표가 저런 식으로 공식적인 자리에서 발언을 하는 것이 저는 적절한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우리 김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또 배현진 의원 사례도 얘기하시면서 속으로야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예, 그리고 뭐 불쾌감 또는 여러 가지 정치적 셈법에 대한 여러 가지 계산이 있을 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치인 또 정치 지도부 같은 경우에는 책임 있는 발언을 해야 되는데요. 어느 순간
정치 지도자들의 발언이 굉장히 실무자 또 협상 파트너들의 말처럼 거칠어지고 되게 적나라해지는 상황이 되고 있어서 저는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해보지 않고 총리와 딜을 한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부적절한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발목 잡기가 도를 넘어섰다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다수당의 도 넘은 갑질입니다. 처음부터 낙마라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집단 퇴장을 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책임 방기이자 매우 퇴행적인 정치 행태입니다. 계속하여 새 정부 발목 잡기로 일관한다면 민심의 거센 역풍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박용진 의원님, 네. 원래 딜이라고 했습니까? 뭐 살리고 싶으면 뭐 내가 내릴게, 뭐 살리고 싶으면 누구 버려라 이렇게 했습니까? 노골적으로 그랬던 기억은 이제 없어요. 없는데요. 아마 뭐 이렇게 여러 명이 올라왔을 경우에 주로 이런 전술을 누가 쓰느냐면 임명하는 측, 여당 측, 대통령 측에서 한 5-6명 확 임명하고 1명 방탄막이로 해서 버리는 카드. 네, 버리는 카드로 사석이라고 하죠. 사석 작전을 하고 나머지 4명을 건지거나 뭐 이런 경우들은 제가 봤어요. 그런데 이른바 검증을 하는 야당 측에서 이렇게 저렇게 취사 선택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노골적으로 하는 경우는 못 봤고 이번에도 사실 그게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하나의 가능성 정도는 있을 수 있는데 전국을 운영하면서 야당이 되는 민주당 입장에서도 고민해 볼 만한 카드일 수는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나 좀 김연아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 국회는 그 대통령 혹은 대통령 당선인이 요청하는 국무위원에 대한 검증을 해야 돼요.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건 국회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제가 똑같은 잣대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때도 욕을 많이 먹었지만 되게 용기를 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국 그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여러 의혹들이 있을 때 제가 딱 그 말씀 드린 거예요. 자녀의 병역과 교육 관련된 특혜 관련 의혹은 우리 국민들에게 영린입니다. 그 영린을 건드렸을 때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면 민주당으로서도 다시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나 청문회 절차를 통해서 그런 해명을 본인이 할 수 있도록 충분히 그 소명 기회를 줘야 됩니다. 한동훈 후보자에게도 똑같습니다. 한동훈 후보자도 지금 자녀를 둘러싼 여러 특혜 의혹이 보도되고 있고 또 본인이 소명해야 될 절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문 절차를 통해서 본인이 소명하고 소명하지 못하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 조국 장관과 그 가족들에게는 그렇게 해놓고 본인은 또 이렇게 특혜로 보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의혹 대상이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해명 제대로 해야죠. 그거 못하면 그 차기 정부가 이걸 견딜 수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 예전에 기억하세요?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김태호 그 경남도지사가 총리 후보자로 올랐습니다. 근데 여러 막 의혹과 논란 속에 결국은 낙마했어요. 그 낙마를 시킨 최전선에 있었던 민주당 측 한 의원이 아니 김태호를 그냥 둘 걸 그랬다. 나중에 보니까 김태호 낙마하고 김황식 총리가 왔는데 너무 잘하더라. 그래서 이명박 정부의 막판에 정말 안정되게 운영을 하더라.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오늘 낙마시킨다고 그게 민주당에게 해피엔딩이 아닌 거예요. 그 뒤에 또 오는 또 다른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낙마시킨다고 승리했다고 좋아할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 민주당이 그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근시안적으로 움직이는 정치 세력이 아닙니다. 믿고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아, 이 박용진 의원이 줄이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듭니다. 가슴에 못을 박습니다. 농담입니다. 그런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한겨레 신문 사이에 이 법적 쟁점까지 지금 대두된 사건이 있어요. 어떤 일인지 함께 보시죠. 김소영 교수님, 무슨 사건입니까? 한겨레 신문이 어떤 보도를 했냐면요. 이제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이제 어떤 국제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여러 가지 그 봉사단체 활동을 했나 봐요. 거기에서 어떤 기업체랑 연결해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이 많으니 중고 컴퓨터를 좀 기증하게 하겠다라는 어떤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그 기업체가 50대 정도의 컴퓨터를 이제 지역사회에 이제 기부하는 일이 있었는데 한겨레가 이걸 보도하면서 미국 대학 갈 때는 이런 식의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도 엄마의 친구가 일하는 기업체에게 타진을 해서 의사를 타진
타진해서 그 컴퓨터를 기여하게 했고 그리고 그것을 딸의 이름으로 기증하게 했다라는 식의 의혹을 이야기했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은 그 컴퓨터는 기업의 이름으로 기증이 되었습니다. 딸의 이름으로 기증이 된 게 아니고요. 아, 보도가 틀렸습니까? 그러니까 한겨레 신문이 잘못 보도를 한 거죠. 그리고 애당초 저 온라인 뉴스에다가 그 실을 때 부제목에 딸의 이름으로 기부를 했다라는 식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겨레에서 이제 정정 보도를 내서 바로 지금 저 잡습니다. 만평까지 냈군요. 네, 그러니까 이것 모든 것이 다 부모의 찬스를 이용해서 엄마 아빠의 지인을 이용해서 봉사활동을 통한 스펙 쌓기에 나섰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대학을 갈 때 좋게 작용하지 않겠냐라는 것이 한겨레 신문의 보도의 이제 취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한겨레가 잘못 보도를 했죠. 일단 딸의 이름으로 기증이 안 된 거는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것은 허위 사실이다 해가지고 이제 소송을 걸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이 스펙이 아직 사용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질문하기 그런데 그래서 저 보도는 틀렸다고 합니다만 그래서 노트북을 기증했다는 이력으로 미국의 유수의 대학을 합격했냐? 지금 이걸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아직 고등학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을 가지 않았어요. 조민 씨처럼 허위 스펙으로 의전원을 입학했냐? 이런 사실이 없습니까? 그렇죠. 지금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저 스펙은 무슨 용도로 쌓았는지도 알 수 없고 어떻게 사용될지도 알 수 없어요. 과연 대학교에 지원할 때 이 내용을 쓸지 안 쓸지 그것도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되지도 않은 스펙인데 이것을 부모 찬스를 이용해서 스펙을 쌓았고 이것은 분명히 대학 갈 때 사용될 것이고 이런 식으로 부당하게 사용될 거야 라고 어떻게 보면 이미 전제를 하고 보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억측이라고 생각이 들고 물론 미국 대학 갈 때 이제 봉사활동 같은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펙 쌓기가 아무래도 그런 용도가 아니었겠냐는 이제 의문은 가능한 상태인데 그렇다고 해서 분명히 이것은 잘못되게 사용될 것이다라고 단정할 수 없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겨레 신문이 지금 정정 보도를 했거든요.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 바로 잡습니다를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법무부 장관 후보자 화가 나겠지만 이런 식으로 억측해서 내는 게 화가 나겠지만 이렇게 무조건 법정에서 해결하겠다. 법적으로 해결하겠다라는 어떤 자세도 조금은 비판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한겨레 신문이 정정을 했다라는 거고 저 만평을 조국 전 장관이 공유했었다면서요? 그렇습니까? 제가 확인은 못했는데. 예, 이 만평 보시죠. 이거 조국식 스펙 쌓기 아니야? 괜찮을까?라고 한동훈 장관 딸 이름으로 컴퓨터를 기부했다라는 만평이에요. 근데 이 보도 자체가 이제 잘못됐다라는 건데 이 만평을 조 전 장관이 공유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조국이잖아요. 걱정 마. 설마 아빠가 법무부 장관이라도 되겠어? 라고 배우자가 하니까 한동훈 장관이 뒤에서 담배를 피고 있다라는 요 만평을 조 전 장관이 공유를 했다가 오보임이 드러나니까 요 글을 공유한 걸 또 삭제했다라고 하는데 저기에 보면 자기 이름이 나오잖아요. 조국식 스펙 쌓기. 그걸 무슨 생각으로 조 전 장관은 저걸 공유를 했을까요? 야, 잘 걸렸다. 너도 나도 나구나. 이렇게 한 겁니까? 내 혐의가 사실이다. 본인 혐의 부인하고 있잖아요. 왜 공유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의 대응이 조금 황당한 이유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의 그 여파가 지금까지도 계속 이제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본인이 문제였으면 다른 사람도 문제인 것이고 본인이 문제가 아니면 다른 사람도 문제가 아닌 것인데 조국 전 장관은 항상 자기는 문제가 아니었고 남들은 문제다라는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어서. 근데 저기에는 이 조국식 스펙 쌓기냐 저 만평은 조 전 장관도 비판하고 있는 만평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모든 것이 조국식 스펙 쌓기라는 어떤 하나의 이제 틀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게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건데 솔직히 무슨 생각으로 어떻게 보면 본인에 대한 굉장히 비판이 담겨져 있는 만평인데 왜 저것을 이렇게 공유했다가 내렸는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삭제했다는 거죠. 예. 한동훈 장관 청문회는 이제 9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민생 행보를 두고 민주당에서 선거운동이다라며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좀스럽고 민망하다, 그만하라라고 또 반박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어퍼컷 한번 할까요?
국민들이 원하는데 다 이 리모델링인가? 그건 아니다. 아니, 이게 재건축을 하고 싶은데 이 지자체에서 인허가를 내주지 않고 이 강릉의 아들, 강릉의 외손, 제가 대통령에 당선돼서 이제 취임을 며칠 앞두고 여러분들을 찾아뵙습니다. 강릉의 외손 윤석열은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약속은 정직하게 다 지키겠습니다. 50일간 29곳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인천, 경기, 강원, 대구, 경북, 충청, 호남, 경남. 민주당과 또 이준석 대표가 이 행보를 두고 설전입니다. 지방선거 출마자들을 대동하고 다니는 것은 선거운동으로 볼 수밖에 없죠. 다당 후보 선거운동, 보수 세력 대결집에 몰두하는 윤석열 당선인의 행보가 심히 우려됩니다. 자중하시기 바랍니다. 선거 시기라 이해는 하지만은 그 정도 하시지요. 좀스럽고 민망한 일입니다. 지역마다 당선인을 보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고 당선인의 대선 때 그 지역을 위해 했던 공약들의 이행 의지를 확인하고 싶어합니다. 그 절박한 마음에 당선인도 시간을 쪼개어 지방으로 일정을 잡는 겁니다. 자, 함께 보셨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선거 얘기 시작하죠. 김동연, 김은혜 얼굴 얼평 논란. 이재명, 안철수 등판 초읽기.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자의 발언, 소위 얼평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변이라고 언론에 많이 이제 알려지신 분이니까요. 경기도지사는 입으로 일하는 것도 아니고 얼굴로 일하는 것도 아니고 네. 경기도정을 위한 일꾼을 뽑는 자리거든요. 김은혜 상대 후보를 겨냥해서 얼굴로 일하는 자리 아니다라고 발언을 한 겁니다. 김은혜 후보자는 외모 잣대 검증은 거북하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실력으로 평가받고 능력으로 검증받기를 원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외모라는 잣대에 의해서 검증된다는 부분에 대해선 상당히 마음속에 거북함과 부담이 있습니다.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여성분들께 책임 있는 해명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얼평 후보는 당장 사퇴하라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무엇보다 민주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민주당 아저씨들의 멱살은 언제쯤 잡을 것입니까? 얼평 후보 김동연은 당장 사퇴하십시오. 경기도지사는 얼굴로 일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는 김동연 후보자의 발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김연아 전 의원님. 저는 저 발언을 보면서 만약에 상대당의 도지사 후보가 여성이 아니었으면, 대변인 출신이었는데 여성이 아니었으면 저기 얼굴이라는 얘기를 썼을까? 그러니까 입으로 하는 게 아니고 뭐 이미지로 하는 게 아니다. 뭐 이건 다 공통적으로 잡을 수 있는데 이미지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표현 대신 얼굴이다라는 단어를 썼다. 그러니까 이미지라는 말도 또 텍스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굳이 얼굴이라는 단어를 왜 썼을까라고 보면 저도 여성이지만 글쎄 여성이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더 차별적으로 표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뭐 상대 후보들 간에 자기의 장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남의 약점을 얘기하기도 하고 또 남과 비교하기도 하는데 글쎄요, 뭐 굳이 저런 표현까지 쓰실 필요가 있었을까? 김동연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은 경험 또 본인이 본인을 어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실적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그렇게 저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뭐 저는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아까 국회의장님 외모 갖고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그걸 갖고 징계위에 상대당 의원을 지금 올린다고 하는데 그럼 왜 자기 당 안에서는 선거 안에서 저런 신체적인 거나 어떤 외형적인 것을 표현하는 발언들을
거침없이 쓰고 그것에 대해서는 자성하지 않을까.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서로가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서 서로 존중하고 또 공평하게 그걸 처리하는 것이 권위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정치권에서 내로남불이라는 말 자체도 이제는 식상합니다. 하도 그게 보편화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나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한 잣대를 갖고 언어나 행동에 대해서 좀 비판하고 지적하고 고치는 일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식적으로 할 때는 김정재 의원이 아까 박지원 비대위원장에게 민주당 아저씨들 멱살은 언제 붙잡을 거냐라고 말한 이유는 뭡니까? 글쎄요. 저도 지금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이 어디 가서 그런 얘기를 했었나요? 저도 지금 그건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비상대책위원회 안에서 박지원 공동위원장이 굉장히 그런 자기네들 의원들과 진영에 있어서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가장 많이 내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에게 한번 이거에 대해서 한번 입장을 얘기해봐라라고 공을 넘기는 것 같습니다. 자, 얼평 논란, 김동연 후보자 본인의 해명도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여성 비하 경악을 금할 수 없다. 김은혜 후보가 대면인 진에 언론에 많이 알려졌다고 말한 거다. 여기서 얼굴이란 지명도나 유명세의 의미인데 굳이 해석해서 왜곡했다. 국어 공부를 권한다라고 정면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평은 절대 아니다. 유명세의 의미다. 라는 해명인 겁니다. 일단 여성 패널인 김수영 교수님 의견 한번 들어볼게요. 김동연 후보자 해명까지 보셨는데 어떻습니까? 먼저 말씀드리면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은 3월 달에 안희정 전 지사의 부친상 상가에 자꾸 여권 인사들이 조문을 가고 화환을 보내니까 정말 이렇게 아주 안 좋은 죄로 지금 수감되어 있고 성폭행으로 이제 죄를 받았는데 이런데 이렇게 조문을 가는 게 합당하냐, 정말 멱살에도 잡아야 되나 싶다라는 비판적인 이야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때 그 이야기를 했군요.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언제 멱살 잡을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저도 그 인터뷰의 앞뒤를 들어봤을 때 김동연 전 경기지사 후보자가 무슨 맥락에서 한 얘기인지는 알겠어요. 아무래도 이제 그러니까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을 했다 보니까 김은혜 후보가 많이 알려져 있고 또 말도 잘하고 하니까 이렇게 행정이라는 거는 말 잘한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얼굴이 많이 알려졌다고 해서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내가 아무래도 행정에 여러 가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얼굴 알려진 거보다는 이렇게 행정에 더 실력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취지로 아마 말을 한 것 같은데. 근데 얼굴 알려지기로는 김동연 후보자도 얼굴 많이 알려졌잖아요. 사실 그렇긴 하죠. 그래서 얼마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한 것 같긴 해요. 그렇지만 그 단어 선택은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있고 듣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불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김은혜 후보 같은 경우에 뭐 초선 의원이지만 유승민 후보를 꺾고 경선에서 이겨서 지금 경기지사 후보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그 바닥이라고 하긴 좀 뭐한데 그 업계에서는 굉장히 실력을 인정받고 저돌적으로 여기까지 온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런 식으로 얼굴 얘기 듣고 얼굴로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다라는 식의 얘기 듣는 게 굉장히 모욕적으로 들렸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성들이 주로 사회생활 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평소에 듣거든요. 뭐 얼굴 예쁘다고 아니면 뭐 말 잘한다고 뭐 이렇게 실력 없이 올라온 거 아니냐는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이런 식의 발언들이 굉장히 모욕적으로 들릴 수 있죠. 그래서 분명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아주 잘못된 단어 선택이었던 것은 맞습니다만 앞뒤 전후 맥락에서는 유명세라는 걸 의미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군요. 자, 민주당 아저씨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윤진 의원님. 김동연 후보자 해명도 봤어요, 저희? 저도 뭐 김수경 교수님하고 의견이 거의 같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얼굴로 하는 거냐 이렇게만 얘기했으면 난리가 났을 텐데 입으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얼굴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지만 하는 것도 아니다. 이 얘기는요 뒤집어 놓고 보면 말도 잘해, 인물도 괜찮아, 칭찬이다. 이미지도 좋아. 그러나 그것만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이 얘기기도 해요. 그러니까 왜 이런 워딩을 했을까 하는 생각. 저는 전체적으로 이건 상대의 강점을 오히려 부각시켜주는 거, 그걸 인정하는 듯한 거거든요. 오히려 경기도를 위해서 무슨 준비를 하셨습니까? 경기도를 위해서 재정 계획은 무엇이 있습니까? 뭐 이런 그 김동연 후보자가 더 자신 있는 분야로 이렇게 상대를 끌어들였어야죠. 씨름 선수는 모래판으로 상대를 끌어들여야 되고요. 권투 선수는 사각의 링으로 끌어올려야죠. 근데 권투 선수가 씨름판으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괜히 상대의 장점을 부각시켜주는 불필요한 발언이었다. 불필요한 발언이었고 이제 외모 논란으로 가는 건 많은 오해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판에 들어오셨습니다, 김동연 후보님. 여기서는 뭐 작은 뭐 표현의 문제도 엄청난 오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경기도지사 지지율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지난주 다르고 이번 주 초 다르고 또 지금 또 다릅니다. 함께 보시죠. 경기지사 가상 대결 MBN 리얼미터 조사 결과에서 김동연 47.9, 김은혜 38.8, 강용석 5.6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기관마다 조금씩 다르고 김동연 후보가 이 조사에서는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걸로 나오고 지금 강용석 무소속 후보가 5.6%예요. 이 조사에서. 거의 6% 가까우면 김은혜 후보와 더하면 한 45% 정도 되거든요. 김은혜 의원 같은 경우는 단일화는 없다. 저쪽이랑 단일화하고 싶지 않다라고 입장을 밝힌 것 맞습니까? 김은혜 의원님? 일단 아직 단일화를 논할 시기도 아닌데다가 저는 적어도 김은혜 후보 캠프에서 공식적으로 강용석 후보에 대한 언급을 들은 적은 없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숫자적으로 보면 주초에 비해서 지금 주말로 갈수록 그러니까 지지율이 조금 역전되는 현상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후보 측근에서는 이거 우리 강용석 후보를 끌어안아야 되는 게 아니냐, 이기려면, 이런 얘기는 전해질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어쨌든 저는 저 지지율을 보면서 김동연 후보가 왜 그 발언을 했는지가 이제 좀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초에 사실은 김은혜 후보가 굉장히 지지율이 좀 앞서는 것으로 나왔다 보니까 이제 박용진 의원 말씀하신 대로 상대방의 그 강점을 좀 이렇게 어필하는 것까지도 불식하면서 본인의 강점을 어필하려고 하셨는데, 어쨌든 지금 그 발언 때문인지 그 발언과 관계없음인지 모르겠지만 좀 주초보다는 지지율이 변동이 있다 보니까 이번 경기도지사 선거 굉장히 좀 흥미진진할 것 같고요. 아마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재명 상임고문에 대한 등판 얘기가 자꾸만 오르내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앞서 말씀하신 주초 여론조사는 저희가 추후 홈페이지에 공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양을 지역, 인천 계양을 지역에 이재명 후보로 전략 공천한 것 아니냐라는 관측이 한 단계 더 높아졌습니다. 민주당이 계양을을 전략 공천지로 선정했습니다. 경선 안 하겠다는 거죠. 누군가를 공천하겠다는 거죠. 보궐지역 선거 7곳 전략 공천 지정 4곳은 후보로 확정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출마가 거론된 분당갑과 계양을은 후보 확정을 현재 보류한 상황. 이재명 전 지사 측은 전국 순회 인사를 검토 중이고 친 이재명계 의원은 이번 주 내로 결정해야 되는데 본인 결심이 아직 남아있다. 송영길 대표는 0.73%로 진 이재명에게 뒷방에 갇혀 있으라 하는 건 이적행위다. 지난번은 선제 타격 얘기하시더니 이제는 이적행위라는 안보 용어를 한 번 더 쓰기도 했습니다. 결국 송영길 전 대표를 위시한 당내 일각에서는 강하게 이재명 전 후보를 계양을에 출마시키려는 움직임이 좀 관측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준석 대표와 또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는요, 대장동이 있는 분당갑에 나오지 그러냐라고 분당갑 출마를 권유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이 포함된 분당갑 지역구를 회피하고 인천 계양을 지역구 출마를 선택하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횡행합니다. 지난 대선 유세 중에 발언을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를 키워주신 것도, 저를 이만큼 이 자리에 오게 한 것도 바로 제 사랑하는 저의 이웃들, 우리 성남 시민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성남 시민을 버리고 경기도 다른 지역도 아니고 인천 계양까지 가서 출마하겠다는 것은 이재명 후보가 분당 구민, 성남 시민과 경기도민에게 어떤 진정성도 가지지 않고 정치를 했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꼭 본인의 최대 치적 대장동이 포함된 분당갑 지역구에서 초밥과 소고기, 베트남 음식, 샌드위치와 닭백숙의 추억과 함께 하셨으면 합니다. 연고가 없는 인천으로 피해 가시지 말고 직접 상임고문께서 설계를 하셨다는 대장동이 있는 분당갑에 나오셔서 주민분들로부터 당당한 평가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박용진 의원님, 네. 계양을로 나갑니까? 이재명 고문?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가 진행된 것도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본인의 결심이 섰는지 안 섰는지도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시간은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얼마 안 남았죠.
그러니까 모든 선출직은 누가 당선되느냐? 예. 하겠다는 사람 중에서 당선됩니다. 그렇죠. 하지 않겠다는 사람이 억지로 당선된 경우는 유사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재명 상임고문이 이제 출마를 할지 안 할지를 빨리 판단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당이 또 이걸 어떻게 볼 건지, 이걸 하는 것이 맞는지 안 하는 것이 맞는지를 판단해야 될 것이고요. 어디로 나갈지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방금 여러분 보신 것처럼 이준석, 김은혜 두 정치인이 이재명 나와라, 분당갑으로 나와라 막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그 삼국지 같은 데 보면 남의 성문 앞에 가서 상대를 그 도발하고 조롱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 보면 이게 주로 장비가 하는 일이에요. 그 이쪽에 장수가 나가서 하는 게 아니라 일부 저기 밑에 장수가 나가가지고 하는 건데, 당대표가 이준석 당대표가 보수의 새로운 전형을 좀 보여줄 걸 기대했던 이준석 당대표가 그 상대 성문 앞에 가서 조롱이나 하는 이런 역할을 하신다는 것은 조금 유감스러운 모습이고요. 저희는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우리 성문 앞에 와서 저희 정신 사납게 하지 마시고 자기 일 열심히들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취재를 해보니까 그쪽 성 안에서도 개항을에 대해서 이견이 분분하던데. 서로 의견이 있죠. 개항을에 과연 나가는 게 무슨 명분이 있냐라는 거예요. 출마는 명분이고 정치는 대의인데 대의도 없고 명분도 없다. 소위 방탄용 아니냐라는 얘기가 민주당의 뭐 잘 아시는 의원님들도 저한테 얘기를 하던데, 근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정치인들이 그 연고 없는 지역구로 가는 거를 오히려 희생하러 가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꼭 어디 태어난 곳으로. 개항을이 희생이에요? 아니, 그렇진 않죠. 예. 그러니까 다른 지역구들로 옮겨가는 것을 지역 연고를 중심으로만 그렇게 얘기하는 문제는 아니다는 말씀이고요. 아까 저 송영길 후보께서 이적행위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또 안 돼요. 그럼 저도 이적행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후보의 그 어떤 정치적인 전망, 앞으로의 대통령 선거의 승리, 이런 걸 생각해서 이번에 안 나가는 것이 더 장기적으로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의견들을 여러 곳에서 얘기를 했는데, 당내 이런 의견들을 이적행위라고 얘기해버리면 선제타격에 이적행위까지. 저는 그거는 논의 자체를 건전하게 끌고 가는데 어려움을 조성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상임고문이 개항을로 나가든 분당갑으로 나가든 어디를 나가든 간에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는 것이 맞지, 덜컥덜컥 할 수는 없잖아요. 예. 송영길 대표 주장대로라면 박용진 의원은 지난번에 한번 선제타격을 했고 이번에 또 이적행위까지 했으니까 국가보안법 처벌 대상이나요, 그러면? 진행하시죠. 지나가죠. 그렇습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내일 분당갑 출마를 공식화할 것이다 라는 전망도 나옵니다만, 이 역시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분당갑 이 좋은 지역을 너무 손쉽게 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반대 기류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분당갑 단수 공천 방침, 일단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후보 공천 신청을 안 했어요. 당에서는 단수 공천 방침일 것 같다라는 건데 조건이 붙었죠. 안철수 위원장 출마 시 추가 공모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안철수가 위원장이 서로 뭔가 눈치 작전을 펼치는 듯한 모습도 보입니다. 안철수 위원장 측은 당이 원하면 헌신하는 쪽으로 가다? 그런데 당내에선 분당갑 출마가 헌신이냐? 역시 논란이 있죠. 내일 인수위 활동 종료 후 출마 의사를 밝힐 예정입니다. 내일 인수위 활동이 공식적으로 종료가 됩니다. 김연아 의원님, 네. 마찬가지예요. 분당갑에 안철수 위원장이 연고도 없고 대의도 없고 상대적으로 좋은 지역입니다. 네. 이번 대선에서 크게 이겼고. 네. 근데 이제 연고를 굳이 들자면 안랩이 이제 판교 테크노밸리에 있다 보니까 안랩이 거기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런 연고를 그 연고를 갖고 또 막 얘기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뭐 전혀 연고가 없다고 얘기하기에는 좀 본인은 억울하실 것 같고요. 예. 다만 어제 분위기, 오늘 분위기, 또 그 전날 분위기하고 지금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게 이렇게 느껴집니다. 처음에 김기현 원내대표 발언 같은 경우에는 좀 험지에 나가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발언을 통해서 인천 계양을 쪽으로의 어떤 출마 권유를 하는 분위기가 어저께까지였다면, 이제 오늘은 사실상 이제 지금 공천 신청이 마감이 됐는데 추가 공모를 하겠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누구 대상자가 염두에 있을 때 하는 이 추가 공모입니다. 그러면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발언 수위도 조금 출마로 가닥을 잡아가고 단수 공천이고 전략 공천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을 보니 종합하건대
안철수 위원장의 어느 정도 출마 의사가 결정이 되는 것 같고요. 그것도 분당 쪽으로 결론이 나는 것으로 가는 수순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러나 여전히 여기가 험지로 가는 거다라고 하는 글쎄 저는 그 표현에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여기가 험지라고 보기에는 이번 대선에서의 어떤 저희 득표율이 굉장히 좋았던 지역인데요. 다만 안철수 위원장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을 한 이후에 당내 새로운 입지와 역할을 정부 부처가 아니라 선출직에서 찾겠다라고 하는 명분을 제시한다면 저는 거기에서는 험지냐 아니면 꽃길이냐 이런 논란은 좀 피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두 분의 의견 들어봤고요.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뜨거운 소식 2가지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첫 번째 소식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D-5일 남았습니다. 취임식. 윤석열 정부 임기가 이제 5일 뒤면 시작이 되는데 취임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함께 보시죠. 박성배 변호사님, 5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취임식 뭐 어떻게 진행될 예정입니까? 윤석열 당선인의 임기가 시작되는 10일 0시에 보신각 타종으로 임기가 개시됩니다. 아, 보신각 타종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보신각 타종, 마치 새해가 열리는 것처럼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는 의미로 타종 행사를 여는 것으로 보이는데 과거에 83회 타종으로 도성 8문을 열었던 전통에서 착안했다고 합니다. 0시에 타종하는 모습은 대통령 취임식 이래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처음 보는 것 같아요? 0시 시작된다는 걸 분명하게 밝히는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진행을 저희 채널A 주말 앵커인 조수빈 아나운서가 또 타종식 진행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네, 그리고 윤 당선인이 취임식에 참석하기 전에 현충원을 먼저 참배하고 취임식에 참석한 뒤에는 용산 집무실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경축 연회를 열고요. 또 신라호텔에서 외빈 초청 만찬도 엽니다. 역시 경축 연회나 이 외빈 초청 만찬에도 각 사회자가 따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성대하게 취임식 행사를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석열 당선인 취임식 단상에 그룹 총수들도 참여하느냐, 이것도 관심사입니다. 김수현 교수님, 그룹 총수들이 옵니까? 네, 옵니다. 와서 저렇게 그 단상에 함께 동석을 하게 되는데요. 뭐 삼성, LG, SK, 현대차, 뭐 롯데 이렇게 여러 우리나라의 재벌들의 이제 총수들이 와서 삼성의 이재용, SK 최태원, 네, 현대차의 정의선, LG 구광모, 롯데 신동빈. 네, 이렇게 이제 재벌들이 와서 함께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현 정부가 이제 경제 활동, 재벌들의 경제 활동, 기업 활동에 대해서 좀 더 유연하게 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규제 같은 것들을 많이 완화해서 훨씬 더 지금 경제 활동을 활발하게 해서 국익에 보탬이 되게 하겠다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이런 기업 총수들을 좀 우대하는, 그리고 앞으로 경제 분야가 지금 많이 침체되어 있는데 이 기업 활동을 활발하게 시켜서 경제를 좀 붐업시키겠다는 어떤 의지의 표명으로 이렇게 이제 재벌 총수들을 모아서 부대 단상에 함께 동석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4대 그룹 그 총수와 6월엔 방미한다, 이런 가능성도 보도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금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죠. 이제 총수들을 데리고 같이 가가지고 이제 방미를 추진한다는 건데요. 일단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5월에 오게 돼 있고 바로 그 이어서 6월에 다시 우리가 미국으로 가는 쪽으로 해서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또 다시 한 달 만에 열리게 될까라는 게 지금 이제 보도들의 언론 보도들의 추측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런 기업 총수들이 가게 되면은 미국과의 여러 가지 투자라던가 경제 발전에 대해서도 논의를 할 수 있고, 지금 한미 동맹을 굉장히 그 경제 안보 쪽으로 지금 집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뭐 반도체라던가 이러한 것들에 대한 협력이 안보에 결국은 도움이 된다는 기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아마도 기업 총수들을 데리고 함께 미국을 가게 되지 않을까, 지금 그런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 재벌 총수들과 함께 북한, 평양을 함께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최태원 회장, 신동희 회장 등이 뭐 사진도 찍어주고 그런 모습들도 한번 봤었잖아요, 저희. 그렇죠. 지난번에 그렇게 이제 기업들을 데리고 가서 어쨌든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소개하고 이제 함께하는 자리를 보여줬는데요. 어쨌든 간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 우리 사회가 이제 물론 기업들이 잘못하는 것들 많기 때문에 그런 잘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재하고 규제해야 하지만 평소에는 너무 규제를 꽉 묶어놓고 경제가 어려울 때만 손을 내미는 듯한 그런 모양새도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뭐 기업 총수들 여러 가지 범법도 하지만 그만큼 또 우리나라의 경제를 뒷받침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인정을 하고 그들이 훨씬 더 국익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조금은 좀 그들의 기업 활동을 단순히 그냥 장사치로만 얘기할 게 아니라 국익에 대한 기여를 좀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가 하면 김건희 여사가 이번에는 봉은사를 재방문했다라고 합니다.
이 공식 행보들을 이어가고 있고 불교계 인사들과 이딴 만남입니다. 불교계 인사와 이딴 만남. 지난 2월 대선 과정에서 강남구 봉은사를 비공개에 방문한 바 있고 지난달 26일 봉은사 재방문, 조계종 전 총무원장이 자승 스님,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과 2시간 차담, 신도들 사진 촬영 요청에도 흔쾌히 응했다라는 보도가 확인이 됐고요. 자, 민주당에서는 어설픈 인플루언서 흉내낸다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 대목도 함께 들어보시죠. 그동안 노란색, 파란색 스카프를 바꿔매며 어설픈 인플루언서 흉내를 내더니 취임식 전 공개 활동을 재개하려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김건희 씨가 대통령 부인으로서 활동하고자 한다면 자신을 둘러싼 모든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 먼저입니다. 인수위 측에서는 어설픈 인플루언서 흉내라는 민주당의 비판에 대해서 별다른 입장을 현재 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공식적인 활동은 계속될 걸로 보인다라는 전망 기사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뜨거운 소식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짤짤이 최강욱 의원의 해명, 짤짤이 해명에 민주당의 여성 보좌관들이 분노의 성명을 냈습니다. 누가 짤짤이 놀이 모르고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다라는 거죠. 민주당 여성 보좌관 일동 성명이 나왔어요. 이건 굉장히 큰 일입니다. 최강욱, 성희롱 비위행위 무마위에 말장난으로 응대하며 제보자들을 모욕했다. 그러는 동안 제보자 색출 필요 등 2차 가해가 발생했다. 복수의 참석자들은 동일한 증언을 했다. 최강욱, 진정성 있는 반성 사과하라. 박성배 변호사님, 결국 그 성희롱성 발언 의혹을 짤짤이다. 박지원 비대위원장, 최강욱 의원 지지자들은 어려서 짤짤이를 몰라서 그런다. 방송인 김어준 씨도 짤짤이다. 이런 해명들을 민주당의 여성 보좌관들은 일침을 가한 거예요. 네. 짤짤이 몰라서 이러는 거 아니다. 최강욱 의원이 오해라는 취지로 해명을 했지만 현장에 참석했던 다수의 보좌관들이 동일한 말을 들었다면, 즉 성적 의미를 담은 표현을 들었다고 한다면 그 주장이 맞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이 사건이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수사로 이어진다면 이 보좌관들이 그러한 발언을 들었다는 취지의 주장이 유지된다면 그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만 상대방 의원에 대해서는 모욕이나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욕은 친고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항은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가 스스로 문제 제기를 하여야만 수사가 제대로 개시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그 자리에 동석했던 여성 보좌관들 입장에서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노인, 아동,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이 아닌 한은 오프라인 성희롱은 처벌하지 않습니다만 온라인 성희롱은 처벌하죠. 말씀드린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인데 이 혐의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이 다수의 보좌관들이 직접적으로 진술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영상 매체로 그 내역이 남아있는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즉 진술뿐인 상황이라면 그 진술을 들었다는 피해자들이 직접적으로 진술해 주어야 하는데 그와 같은 조치가 취해질지는 의문입니다. 그렇지만 처벌 여부와는 별개로 상당히 부적절한 발언임은 분명하고 당 내에서 징계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다분해 보입니다. 그 과정에서 사실관계도 좀 더 분명히 밝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짤짤이에 불과했다라며 언론 보도까지 문제 삼았던 최강욱 의원이 민주당의 여성 보좌관들 일동이 성명까지 내고 논란이 커지자 결국 사과했습니다. 의도한 바는 아니었을지라도 제 발언으로 정신적 고통 입으신 우리 당 보좌관님들과 모욕감과 불쾌감을 느꼈을 국민 여러분께 사과, 발언과 행동에 더욱 신중을 기하겠다라고 민주당 홈페이지에 공식 사과문을 올렸는데 박용진 의원님, 그 짤짤이라는 해명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까, 최강욱 의원이? 아니면 나는 아직도 그 발언을 안 했고 짤짤이인데 논란이 커지니까 일단 사과를 하겠다는 겁니까? 다 포괄적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을 만한 그런 표현과 관련해서도 포함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진 대응과 관련된 논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그 표현은 하진 않았습니다만
뭐 직접적인 표현을 동원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사건 전반에 대한 본인의 책임 그리고 국민적 사과 이런 것들을 또 그 수치심을 느낀 우리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인 지금 언급을 하고 사과를 한 거니까 저는 이제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본인이 이 사건과 관련된 전체적인 책임에 대해서 인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건 김수현 교수님. 진위 여부를 갖고 문제 삼았단 말이에요. 최강욱 의원이. 피해자들이 있다, 불쾌감을 느꼈다라고 했는데 니들이 잘못 들은 거야. 사실은 달라. 언론 보도 잘못됐어. 라고 그건 가짜야. 라고 진위 문제를 삼고 남았다는 거죠. 그 이후에 김어준 씨 짤짤이에 대해서 짤짤이 어원율에 대해서 한참 설명했잖아요. 누가 그거 모르냐고요. 그런데 뭉뚱그려서 사과를 했어요.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좀 짚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첫 번째 발언 그 자체보다 그 대응하는 방식이 진짜 나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보통 여성들이 당하는 성희롱의 패턴이 있어요. 뭐냐면 상대방 남성이 이상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성이 얼굴이 붉어지죠. 그럼 갑자기 남성이 난 딴 거 얘기한 건데 무슨 상상한 거야?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성희롱 하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나는 짤짤이라고 말을 했는데 너 도대체 무슨 상상을 했길래 그걸 이상하게 들은 거야 라는 식으로 지금 계속 얘기가 되잖아요. 최강욱 의원은 자기는 짤짤이라고 했다고 처음부터 계속 주장하고 있고 이 김어준 씨까지 막 참전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짤짤이의 유래와 뭐 혼자 할 수 있는 거냐 둘 이상이 해야 되는 거냐 이런 논란을 만든 것 자체가 저는 첫 번째 발언보다 이 대응하는 방식이 굉장히 악질적이었다고 생각하고 분명히 그 말은 내가 잘못했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한 이 보좌진들이 정말 얼마나 분노하셔서 이렇게 성명을 내겠습니까? 그거는 첫 번째 발언 그 자체보다 이 대응 방식이 정말 분노하게 만든 거예요. 정말 잘못한 겁니다. 지금 이 공식 사과문으로는 부족하다는 말씀이시군요. 당연히 자기가 잘못 말했고 정말 미안하다고 했어야지 의도한 바는 아닐지라도 하면서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면은 과연 잘못 말했다는 거야 아니면 니들이 잘못 알아들었다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저는 사과로서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연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게 저렇게 사과로 끝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설사 저게 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정치의 영역이기 때문에 또 최강욱 의원이 정치인이기 때문에 저는 법과 관계없이 다시 진심으로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발 방지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패널들 의견, 개인 의견들 들어봤습니다. 저희들은 6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